네, 보통 확진자 규모가 커지는 수요일인데 어제 하루 코로나19 확진자 20만 명대입니다. 11주 만에 감염 재생산 지수도 1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뚜렷한 감소세로 볼 수 있는지, 이제 진짜 일상 회복으로 갈 수 있는지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됩니다. 자, 정부에서 7일 재택치료 기간을 5일로 단축하는 문제도 검토하고 있는데 잠시 뒤 오랜만에 코로나19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딸 조민 씨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복지부 장관에게 권한이 있는 의사 면허는 어떻게 되는 건지, 고려대 입학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건지 잠시 뒤 변호사와 법률적인 쟁점 짚어보고요. 치솟는 기름값, 어제 정부가 대책을 발표했는데 이에 대한 화물연대 목소리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수요일 더 뉴스,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 안건이 임시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인수위 원안보다 130억 원 줄어든 360억 원 규모로 안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한미 연합훈련 관련 부서는 이사 시기를 늦추기로 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앞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고액 보수 논란이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 측은 경륜 갖춘 적임자라는 뜻을 거듭 강조하며 새 정부 인선에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째 20만 명대를 유지했습니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감소세에 접어들었다면서도 올 가을 이후 재유행 가능성에 대비해서 백신 추가 접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연말까지 국제선 운항을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의 절반 수준까지 복원시킨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달부터 매달 주 100편씩 국제선을 늘리고 7월부터는 주 300편씩 국제선을 증편합니다.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직을 내려놓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경선을 앞두고 당내 경기지사 후보군과 새로운 물결 김동연 대표 사이에 신경전이 불붙고 있습니다. 러시아 침공으로 우크라이나가 입은 시설 피해가 적어도 83조 원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러시아는 그러나 민간인 학살 의혹을 부인하며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 평화협정을 망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하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 예비비를 의결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예비비는 360억 원 규모로 국방부 건물 이전 비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사경 기자. 네,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입니다. 네, 자, 청와대와 당선인 이 신구 권력 갈등으로 비춰졌었던 대통령 집무실 이전 예비비인데요. 규모는 조금 조정이 됐습니다만 결국 정부가 오늘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했군요. 네, 정부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예비비를 의결했습니다. 김 총리는 이번 의결이 안보 공백 없는 순조로운 정부 이양에 협조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안보 태세에 작은 빈틈도 없어야 합니다. 이는 어느 정부든 간에 기본 책무로서 자기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가 마지막까지 책임을 다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자칫 안보에 취약해 있습니다. 통과된 예비비는 360억 원 규모로 애초 윤 당선인이 밝힌 496억 원보다 줄었습니다. 대통령 관저가 될 육군참모총장 공관 리모델링 비용 25억 원과 국방부 전체 이사 비용인 118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다만 국방부 지휘부서와 합동참모본부는 안보를 고려해 시기를 늦춰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위기관리센터 등 안보 필수 시설 구축을 위한 116억 원과 전산 서비스 시스템 등 101억 원도 배정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취임 이후에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5월 10일 취임과 맞춰서 이전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네, 지금 인선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고액 보수 논란도 커지고 있는데 한 후보자와 윤 당선인 측 어떤 입장입니까? 네, 한 후보자는 김앤장에 재직하면서 18억 원을 받고 또 대기업 사회이사로 재직하면서 1년 동안 6천여만 원을 받아 고액 보수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한 후보자는 오늘 출근길에 올라
이와 관련해서 별로 이야기할 것은 없다며 만약 청문회에서 질문이 있다면 답변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배현진 신임 당선인 대변인은 오늘 아침 정례 브리핑에서 한 후보자에 대해 경륜을 갖춘 적임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민생이 어려운 시기에 청문회가 발목 잡기 양상으로 진행되지 않길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직제 개편이나 정부 조직 개편의 경우 청와대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지만 확정된 안은 없다고 오늘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장제원 비서실장이 설명했습니다. 이번 주 안으로 발표하려 했던 경제부총리 인선에 대해서는 검증 보고서가 아직 오지 않아 낙점하지 못한 상태라고 부연했습니다. 네, 인수위 상황도 좀 보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인수위에 물가를 포함한 민생 안정 대책을 새 정부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라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요? 네, 윤 당선인은 오늘 최근 급격한 상승으로 비상이 걸린 물가 문제와 관련해 긴급 보고를 받았는데요. 상반기뿐 아니라 하반기에도 경제 지표가 어둡다는 보고에 윤 당선인은 민생 안정을 새 정부 최우선 과제로 삼으라고 지시했다고 원일이 수석 부대변인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류세 30% 추가 인하 조치를 포함해 현 정부에 요청했던 특단의 물가 안정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또 오늘 오전 미하일 라이펜슈툴 주한 독일 대사와 접견하고 한국과 독일의 협력을 발전시키자는 뜻을 교환했습니다. 인수위는 오늘 새 정부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도 이어갑니다. 인수위 경제 2분과는 오늘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함께하는 도심 주택공급 실행 TF 회의를 했습니다. 도심 주택공급 실행 TF는 당선인 공약으로 발표된 250만 호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인수위 부동산 TF 회의가 열리는데 임대차 3법 개정에 대한 선제 조치를 검토하고 도심 주택공급 실행 TF 운영을 점검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네,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예비비가 의결된 만큼 이제 대통령 집무실 이전 작업이 본격화됩니다. 우선 새로운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설 국방부가 곧 이전 작업을 시작할 전망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한현희 기자. 네, 통일 외교 안보부입니다. 네, 자 이제 이사 비용이 생겼고요. 국방부 이사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까? 네,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오려면 국방부가 먼저 사무실 정리를 끝내야 하는 만큼 대통령 집무실 이전의 시작은 국방부 이사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앞서 들으신 대로 예비비 총액 360억 원 가운데 국방부에 배정된 금액 모두 118억 원이고 이걸로 이사와 정보통신 구축, 또 최소한의 시설 보수 등을 진행할 전망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곧바로 이사 계약을 의뢰해서 이르면 내일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르면 내일부터 이사 절차가 시작되는 건데요. 국방부가 이전하려면 옮겨가려는 사무실도 우선 정리할 필요가 있는 만큼 관련 작업들이 끝나면 순차적으로 이전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국방부 본관에 5층 이상에 입주한 부서들이 우선 영내의 국방부 구청사 등으로 이전할 것으로 보이고요. 2층과 3층 등에 위치한 국방부 장관실과 주요 지휘 부서들은 상반기 한미연합훈련이 끝나는 오는 28일부터 바로 옆에 있는 합동참모본부 건물로 이동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인수위팀 관계자들이 대통령 집무실을 새로 꾸미기 위해서 국방부 곳곳을 살폈는데요.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설 곳으로 예상되는 국방부 2층이나 3층이 말씀드린 대로 28일 이후에야 이사를 시작할 계획이어서 대통령 집무실 등에 대한 공사 역시 5월은 돼야 시작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 시기에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예정돼 있고 또 북한의 도발 가능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서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데요. 군은 대비태세에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안보부에서 YTN 한현입니다. 네, 6일 지방선거 출마 선언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직을 내려놓은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오늘 경기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유승민 전 의원 등과 경쟁하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새로운 물결 김동연 대표에 대한 경기지사 경쟁 주자들의 견제가 이어지고 있고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를 놓고도 반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국회입니다. 네, 김은혜 대변인이 어제 그 대변인직을 사퇴했는데요. 경기지사에 결국 나서는군요. 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이른바 윤핵관들의 강력한 권유로 경기지사 선거 출마를 고민해왔는데요. 어제 당선인 대변인으로서 마지막 브리핑에서도 출마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SNS를 통해 당일에야 출마 결심을 알렸습니다. 김 의원은 출마 선언에서 경기도에서 민주당 권력을 멈추고 경기도를 정상화하겠다면서 이번 선거의 의미를 이렇게 짚었습니다. 이번 경기도지사 선거는 이재명의 시대를 지속하느냐, 극복하느냐를 묻는 선거입니다. 무능하고 부패한 민주당 정권이 경기도에서 권력을 연장하느냐, 중단하느냐를 묻는 선거입니다. 우리의 답은 명확합니다. 민주당을 멈춰야 합니다. 김 의원은 윤석열 당선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호흡을 맞춰온 원팀이라고 강조하면서 경기도의 발전과 서울의 발전,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긴밀하게 협치할 자세와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일찌감치 출사표를 낸 유승민 전 의원과 당내 경선을 치르게 됩니다. 대장동이 있는 경기도 분당을 지역구로 둔 데다 대선 기간 이재명 저격수로 인지도를 높인 만큼 국민의힘은 대선 주자급인 유 전 의원과 경선 흥행몰이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내대표 경선에서도 윤석열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도전장을 냈습니다. 유력 경쟁자였던 김태흠 의원은 충남지사에 도전하는 걸로 방향을 바꿨는데 윤 당선인이 직접 권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혜진 의원이 윤핵관을 견제하며 원내대표에 출마하면서 원내대표 경선은 윤핵관과 비핵관 경쟁으로 흐를 걸로 보입니다. 사실상 친윤체제가 아니냐는 평가에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본인의 결단과 여론의 조화일 뿐 당선인이 개입한 바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민주당 상황도 알아보죠. 역시 새로운 물결 김동연 대표가 나서기로 한 경기지사 경선 열기가 뜨겁습니다. 경선 방식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죠. 네, 새로운 물결 김동연 대표와 오선의 안민석 조정식 의원, 염태영 전 수원시장의 사자 구도인데요. 특히 김동연 대표에 대한 견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안민석 의원이 SNS에서 김 대표를 출세한 기회주의 관료라고 비판하면서 날을 세웠는데 김 대표는 오늘 YTN 라디오에 나와서 앞으로 뛰어나가기도 바쁜데 뒤에서 발목을 붙잡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응수했습니다. 경선 방식을 놓고도 어제 조정식 의원이 이재명 전 대선 후보를 선출한 것처럼 당원과 일반 국민 선거인단을 모집해 직접 투표 방식의 경선을 하자고 제안했는데요. 김 대표는 경선 규칙의 유불리를 따지고 싶지 않다며 합당까지 선언했으니 민주당 결정에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김 대표 얘기 들어보시죠. 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생각이 없는 건 아니지만 네. 당의 결정에 따라서 아주 당당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의 앞날을 위해서 어떤 후보가 나가야 되고 어떤 후보가 나가야지 이길 수 있는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를 네. 판단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지사 출마가 거론되던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정치를 그만둔다며 정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최 전 수석은 민주당 86그룹 인사로 2004년 17대 총선에서 당선돼 사선 의원을 지냈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정무수석을 지냈는데요. 지금까지 무겁게 걸머지고 온 소명을 내려놓기로 했다며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소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 이어 86그룹 인사 가운데는 두 번째 정계 은퇴 선언인데 세대 교체를 비롯한 쇄신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송영길 전 대표도 서울시장 경선 후보로 정식 등록할 예정인데 송 전 대표의 출마를 둘러싼 당내 반발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친문 싱크탱크인 민주주의 4.0 연구원 이사진인 홍영표, 도종환, 이강재 의원 등 13명은 입장문을 내고 송 전 대표를 겨냥해 명분도 가치도 없는 후안무치한 행동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대선 기간 86그룹 용태론을 언급하고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송 전 대표의 출마는 민주당 전체를 오만과 내로남불의 나락으로 떨어뜨려 지방선거 참패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남편의 보험금을 노리고 계곡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공개 수배된 부인 이은혜 씨의 추가 범행 의혹에 대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가평 계곡 살인 사건과 관련해선 또 다른 공범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윤태 기자. 네, 인천 석바위 사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요즘 그곳에서도 공개 수배 중인 이은혜 씨가 연루된 범행이 있었던 거죠?
네, 이곳은 통행량이 많은 곳이라 교통사고가 종종 일어나곤 하는 곳인데요. 12년 전인 2010년 이곳에서 발생한 운전자 사망사고에 가평 계곡살인 사건 용의자 이은혜 씨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의혹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데요. 사고 당시 운전자였던 남자친구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고 함께 탔던 이은혜 씨는 살아남아 남자친구의 보험금을 수령했다는 겁니다. 의혹이 끊이지 않자 인천경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전담팀을 편성하고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우선 교통경찰 업무관리 시스템에는 2008년에서 2010년에 발생한 이은혜라는 이름으로 접수된 사건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혹이 제기된 2010년 전후로 이곳에 사망사고가 있었는지부터 확인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이 씨는 지난 2014년 7월 태국 파타야에서 스노클링을 하다 다른 남자친구를 숨지게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최근 태국 경찰로부터 해당 남성의 부검 기록을 건네받았는데 외상 흔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계속 타살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평 계곡 살인 사건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공개 수배한 2명 말고도 공범이 1명 더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공개 수배한 이은혜 씨와 공범 조현수 씨 외에도 30살 A 씨를 살인 혐의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도 가평군 용소 계곡에서 이 씨의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조현수의 친구이고 이은혜와도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신이 먼저 계곡에 다이빙해서 수영을 못하는 이 씨 남편이 뒤따라 뛰어들도록 유도한 뒤 구해주지 않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A씨는 2019년 경찰이 피해자 유가족의 제보로 재수사에 착수했을 당시에도 살인과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뒤 지난 2020년 이은혜, 조현수와 함께 검찰에 넘겨졌는데요. 현재는 사기 혐의로 구치소에 복역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이은혜와 조현수를 붙잡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2차례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지만 신병이 확보되지 않아 지난달 공개 수사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장 시한이 일주일도 남지 않아 다시 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두 사람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어서 수사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인천 석바위 사거리에서 YTN 황윤태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이틀째 20만 명대를 유지하면서 감소세입니다. 정부는 위중증이나 사망자의 감소세도 계속되면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제할 방침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현준 기자. 네, 신현준입니다. 네, 오늘은 확진자 규모가 커지는 수요일인데도 확진자가 20만 명대를 기록했죠. 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환자는 28만 6,294명입니다. 하루 전보다 2만여 명 늘면서 이틀째 20만 명대를 유지했습니다. 보통 수요일은 휴일 효과가 사라지면서 확진자 규모가 커졌는데 수요일 기준 확진자가 30만 명 아래를 기록한 건 지난달 2일 이후 5주 만입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13만 8천여 명, 2주 전과 비교하면 20만 명 넘게 줄면서 감소세입니다. 다만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는 아직 정점 구간을 통과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어제 하루 사망자 수는 371명으로 사흘 만에 3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누적 사망자는 18,000명을 넘겼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7명 늘어 1,128명으로 30일째 4자릿수 1,000명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일주일 평균을 보면 하루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 수가 지난달 말 이후 줄고 있다며 앞으로도 급증 없이 감소할 거로 전망했습니다. 또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 감소세가 이어지면 사회 경제적 피해를 고려해 거리 두기를 해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를 풍토병으로 보는 엔데믹 선언은 당분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특별한 방역관리 체계를 두지 않고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나타나는 다른 감염병과 동일하게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엔데믹을 선언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새로운 변이 발생 가능성도 있고 일상적인 수준으로 감염 관리 체계를 바꾸기에는 아직 위험도가 높은 만큼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엔데믹 선언을 할 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미지수이고 당분간은 어렵지 않을까 판단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부터는 확진자가 직접 약국에 가서 약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요? 네, 오늘부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재택 치료자들도 직접 약국을 방문해서 의약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재택 치료자들의 대면 진료 확대에 따라
처방약을 환자 본인이 약국에 가서 직접 수령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재택치료자가 전화로 비대면 진료를 받고 처방받은 약은 가족이나 지인 등 대리인이 대신 받아 전달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는 비대면이나 대면 진료를 받은 뒤 의료기관이 발급한 처방전을 약국에 제출하면 되고 약국은 감염 예방 가이드라인을 지키면서 처방 의약품을 환자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보건당국은 환자와 대면하는 약사는 반드시 KF94 이상 마스크를 끼고 필요할 경우 일회용 장갑을 사용하는 방안도 약사회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확진자가 약국 안에 들어오기보다는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서 온라인으로 도착한 처방전에 따라 미리 조제를 한 뒤 외부 특정 공간에 약을 비치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신현주입니다. 해외여행 격리가 풀렸지만 막상 타고 갈 항공편이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올해 연말까지 국제선 운항을 코로나19 사태 이전의 절반 수준까지 복원시킨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동호 기자. 예, 경제부입니다. 네, 정부가 위축된 국제선 운항을 복원하기로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정부가 올해 연말까지 국제선 운항을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의 절반 수준까지 복원시킨다는 계획을 세웠는데요. 국토교통부는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이같이 국제선의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방공항의 국제선 운항도 순차적으로 정상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난 2019년 우리나라의 국제선 정기편 운항은 주 4,700편 정도에 달했지만 지난달에는 10%에도 못 미치는 406편만 운항했습니다. 인천공항의 시간당 국제선 도착 편수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는 40편 정도였지만 현재는 10편으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1단계로 다음 달부터 매달 주 100편씩 국제선을 늘리고 인천공항 도착 제한도 시간당 20편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7월부터는 2단계에 돌입해 매월 주 300편씩 국제선을 증편하고 인천공항 도착 제한도 시간당 30편으로 확대합니다. 코로나19가 풍토병으로 굳어지는 엔데믹으로 전환되면 3단계를 시행해 올해 안에 국제선 운항을 50%까지 회복시킨다는 계획입니다. 3단계에서는 미국과 유럽 항공편이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보이지만 일본과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의 운항 제한 정책이 이어지면 전체 노선 정상화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부가 국제선 운항 재개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오랜 국제선 운항 제한 조치로 급격하게 떨어진 항공 경쟁력을 확보하고 상대국에서 항공협정 위반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외교적 이슈를 동시에 고려한 조치라는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이동호입니다. 네, 어제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에 대해서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의사 면허는 어떻게 되는 건지 관심입니다. 조국 전 장관은 당락에 영향이 없는 경력 기재를 근거로 입학을 취소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면서 집행 정지를 또 신청했는데요. 관련 내용 이은희 변호사와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은희 변호사입니다. 네. 자, 부산대가 조민 씨의 의전원 입학에 대해서 어제 최종 취소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논란이 불거진 지는 2년 7개월여 만인데 부산대가 이 최종 결정을 내리기까지 어떤 절차를 거친 겁니까? 부산대에서는 이제 조민 씨의 허위 서류 제출에 대한 이제 논란이 불거지고 나서 이 교육부가 조사 계획을 그리고 이제 처분 계획 같은 것들을 내라고 합니다. 그거를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계획을 제출하고 나서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가 1년여의 시간이 지금 걸린 중입니다. 아, 그렇군요. 교육부에서 지시가 내려진 지 1년여만. 지난해 8월에 이미 이제 입학 취소 예정 처분이 내려졌었고 이번에 이제 최종 판단이 내려진 건데 자, 이렇게 입시 관련해서 업무 방해 관련해서 비슷한 사례들도 있을 텐데요. 학교 판단에 걸리는 시간이 통상 얼마나 걸립니까? 통상 이제 이렇게 다른 사건이 걸려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한 2, 3개월 정도 이 기간을 거쳐가지고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 그리고 예전에 정유라 씨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다른 사람의 관련 사건,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는 그 조민 씨의 어머니인 정경심 씨에 대한 이 표창장 등 위조 등 혐의에 대한 그런 이 재판 결과를 보고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느라고 지난해 8월에 예비 결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어저께 이런 결정을 내린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머니 재판 등이 걸려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신데요. 네. 자, 부산대는 학칙과 행정기본법 또 어머니인 정경심 교수 혐의에 대한 이 법원 판결을 근거로 취소 결정을 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정경심 교수 업무방해 혐의 재판에서 7대 스펙 모두 그 허위로 판단이 됐었죠? 맞습니다. 그 동양대 총장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라는 그게 위조이기도 하고 그 외에도 이 동양대, 뭐 서울대, 카이스트, 공주대, 단국대 뭐 이런 곳들에서 인턴 등을 하였던 것들이 모두 허위다라고 판단이 내려졌었고요. 예. 이 판단 자체는 올해 1월에 대법원에서 이제 모두 확정이 된 상황입니다. 예. 이에 따라서 이제 부산대 측도 지금 이번에 이 결정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예. 다만 이제 이 결정이 나고 나서 좀 서둘러서 결정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 대선이 지나고 나서 이런 결정이 나오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 결정이 좀 그 외부의 영향을 정치적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을 피해가지는 좀 못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예. 자, 그 대법원에 의해서 허위라고 판명 내려진 스펙 가운데는 대학 입시 관련도 있습니다. 고려대는 법원의 최종 판결 이후에 관련 조치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밝혀왔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네. 될까요? 이제 고려대도 아마 이제 입학 그 처분과 관련해서 위원회를 결성하고 이제 결정을 곧 내릴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부산대 의전원에서 이 취소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상당히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외에도 지금 아마 검찰에서는 그 여타 조사들, 그러니까 이 한영외고 조민 씨가 나왔던 고등학교의 생활기록부 같은 부분들이 부당하게 바뀐 부분이 없는지 등도 예.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영외고에서도 이 생활기록부 정정 여부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이런 보도도 좀 전해진 상황인데요. 자, 예, 변호사님. 맞습니다. 예. 의전원 입학 네. 취소 결정은 내려졌는데요. 그런데 이미 조민 씨가 지금 의사 면허 시험에 합격한 상태고 또 일부 의사 활동도 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의사 면허 취소 권한은 지금 네. 예,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게 이제 의전원에서 부산대가 이제 부산대 의전원이 이 입학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해가지고 모든 것들이 이제 뭐 자동으로 결정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의사 면허 취소도 사실은 이제 그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만약에 부산대의 입학 취소 결정이 확정이 되게 된다면 네. 사실상 의료법에 따르더라도 사실은 이 의사 면허를 이 획득하는 이 자격 자체가 의전원 졸업이란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사전 전제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건복지부에서 이 직권으로 취소 결정을 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고요. 보건복지부 관계자도 이와 관련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과 유사한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판단할 때까지 어떤 절차들을 거치게 되는 겁니까? 이 통상 행정절차법에 따른 이 절차들을 밟게 되고요. 이런 경우에 사전에 이제 이 처분에 대해서 이 통지를 해줍니다. 이런 것들을 검토할 것이다. 이제 통지를 하게 되고요. 예. 그러면 이제 당사자가 나와서 이에 대해서 소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합니다. 네. 이런 절차 등을 거쳐서 이제 이게 사실상 뭐 심각하게 다른 식의 이제 뭐 이 심의를 하고 검토를 하는 게 아니라 부산대 입학 취소가 이제 확정이 되게 된다면 의사면허가 무효가 되는 것은 그냥 수순으로 보여주는 요식행위라 하더라도 이 절차는 밟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역시도 두세 달 정도의 기간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세 달 정도. 자, 어제 조국 전 장관이 그런데 부산대의 입학 취소 결정에 대해서 효력을 멈춰달라 이렇게 법원에 집행정지 네네. 신청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부가 네네. 판단을 빨리 하고 싶어도 이 결과까지 좀 봐야 되는 이런 상황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 이제 보건복지부가 이 결과를 끝까지 기다릴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이 절차에는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이 고려대, 그러니까 이 지금 부산대에 대한 것이든 아니면 향후 보건복지부에 대한 것이든 이런 처분이 나오면 아마도 조민 씨 측에서는 이제 이런 처분에 대한 취소를 다투는, 무효를 다투는 이 본안 소송을 제기하고 그 사전에 이에 앞서서 이런 지금 처분들의 그 집행을 정지시켜 달라는 신청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조국 전 장관이 집행정지 신청을 내면서 당락에 영향이 없었던 경력 기재를 근거로 입학을 취소하는 것은 가혹하다. 그리고 또 하나가 공익에 비해서 신청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매우 크고 중대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사실 이 부분은 지금 입장이 법조계 안에서도 좀 팽팽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집행정지를 신청하게 되는 요건 자체가 이제 이 개인이 입게 되는 중대한 불이익이 예상되고 이걸 빨리 집행정지하지 않으면 이 권리가 침해되는 것들이 좀 막아지지 않아서 이 긴급성을 요할 때 이런 부분을 받아들여 주게 됩니다. 네. 조민 씨의 입장에서만 보면은 집행정지 신청을 할 요건은 갖추어져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네. 다만 이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반하면 안 된다. 본안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면 이런 걸 받아주면 안 된다라는 소극적인 요건이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는 정치권에서도 입장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고 예. 법조계에서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 상당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정지 요건을 충족할 만한 사유로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군요. 그 두 가지 이 팽팽하게 엇갈리는 이 부분의 내용들이 다 있는 중인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법원 판단을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지금까지 이은희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이틀째 20만 명대를 유지했습니다. 정부는 감소세에 접어들었다면서 자가격리 단축 및 재유행 가능성에 대비해서 접종 계획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자세한 상황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수요일이면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오는 날인데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0만 명대 유지를 하고 있고요. 11주 만에 감염 재생산 지수도 1 아래로 내려온 이런 상황입니다. 교수님 보시기에 뚜렷한 감소세다 이렇게 보십니까? 예, 감소 추세는 확실하죠. 우리가 주말 효과가 없어지는 수요일, 목요일 항상 최고치가 나왔었는데요. 예. 예, 오늘 수요일인데 전일에 비해서는 2만 명 늘었지만 실제로 뭐 그렇게 대폭 늘어난 것도 아니고요. 예. 이 증가 폭으로 봐도 이거는 아주 적은 숫자이죠. 일반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게 우리가 일주일 정도 평균을 내보면 추세를 알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오늘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간을 보면 25만 4,158명입니다. 25만 명대거든요. 근데 최고치가 언제냐면은 3월 17일 이게 62만 명 나왔을 때가 한 주에 하루 평균이 40만 명 정도 됐어요. 예. 그 이후로 아주 꼬박꼬박 5만 명씩 정확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5만 명까지 내려갔고 앞으로 더 내려갈 것으로는 보이는데 네. 이 감소 추세는 분명히 확연히 나타나는 것으로는 보입니다. 예, 지금 일일 확진자의 감소세로 봤을 때 더 눈여겨봐야 될 게 위중증 환자 수와 사망자 수일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안심하기 이른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하루 만에 사망자도 162명 늘었는데 언제쯤 감소세로 전환될 거라고 보십니까? 예, 위중증 환자는 상당히 안정세를 보이고는 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는 60%가 넘기는 하지만 그 위중증 환자, 중환자실 가동률이 그런 것이고요. 위중증 환자의 발생은 감소 추세에 이미 들어가 있는 것으로는 보이는데 다만 사망자 수는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 일주일간에 2,178명, 하루 311명이 사망을 했어요. 근데 그 전주에는 2,424명, 하루 346명이 사망했거든요.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346명에서 311명으로 줄어들긴 했는데 지난 2주일 동안만 해도 4,602명이 돌아가셨어요. 뭐 3월부터 시작하면 뭐 거의 9,000명이 넘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사망자 수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지는 않고 지금도 과연 이것이 정점에서 줄어들고 있는가 하는 것이 좀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위중증 환자는 어느 정도 안정세이긴 한데 사망자 수는 좀 더 완만하게 감소되지 않을까 하는 것인데 지금 이미 확진자의 수의 정점이 지난 지 3주 정도 지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중증 사망자 수도 분명히 감소 추세는 갈 것으로 보이는데 좀 더디게 가는 것이 지금 눈에 띕니다. 하루 300명대 사망자 피해가 굉장히 큰데 자, 사망자가 이렇게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그야말로 전국적으로 화장시설이 좀 부족해진 이런 상황입니다. 정부가 대책을 내놨는데요. 주로 이제 화장시설 인건비를 지원하거나 안치냉장고 설치 예산 지원을 확대하겠다. 인건비나 이제 예산을 확대하겠다 이런 방침이 나왔는데 실효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분명히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것도 단기간에 이렇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1년에 사망하시는 분들을 통계를 내보면 대략 30만 명 정도입니다. 하루 평균 800명.
주로 동절기엔 더 많이 돌아가시고 하절기엔 좀 덜 돌아가시는 이런 상황인데 그렇다고 그러면은 지금 우리 코로나로 300명 정도 지금 사망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합치면 한 1,100명 정도 사망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화장장애 여력이 1,200명이 넘는데도 더 사망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초과 사망률이 높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이게 아마 3, 4월 지나면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는 보입니다만은 아직까지도 사망자는 굉장히 많다. 뭐 지금 그런 일시적인 조치들을 가지고서 사실 화장장의 시간만 늘려도 상당히 많은 화장 건수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저온 시설이라든지 안치실 같은 것들을 보강하고 인건비를 보강한다면 단기간에 충분히 아마 감당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까지는 그것이 다 이루어지지를 않아서 부족 현상은 남아 있는 것으로는 보입니다. 네, 지금 이 사망자가 늘고 있다 보니까 장례업계에서도 시신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 접촉 감염이 우려된다. 보이콧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시신 접촉으로 인해서 바이러스가 전파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이론적으로 봤을 때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뭐 거의 0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일단 코로나19라는 감염이라는 것은 비말 감염이거든요. 근데 돌아가신 분의 시신에는 사실은 호흡이 없기 때문에 새로 발생하는 비말은 분명히 없을 것이지만 돌아가시기 전에 남았던 그 분비물들은 남아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손소독제 같은 걸로 소독을 하게 되면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보호 장비들, KF 마스크라든지 일회용 장갑이라든지 일회용 가운 같은 것들을 보호구를 착용하시면은 실제 염습하는 과정 등에서 접촉에 의해서 감염될 가능성은 뭐 완전히 배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정부는 가을과 겨울철 재유행 이걸 지금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백신 접종 계획도 지금부터 검토 중이다 얘기했는데 지금 이 접종은 지금 이루어지는 4차 접종 말고 가을, 겨울에 유행할 것을 대비한 별도의 접종 계획을 지금 준비한다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 보입니다. 지금 파이저나 모더나에 구매한 것들이 뭐 1억 한 4천명만 분 이 정도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새로운 개량 백신이 개발된다면은 바꿀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개발된 적이 없죠. 오미크론의 그 개량형 백신도 아직까지 상용화된 적이 없고 실제로 지금 상황에서 오미크론의 개량 백신을 만든다고 해도 그게 큰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인구의 뭐 30% 정도가 거의 감염이 돼서 제한 면역력을 얻었고 우리 인구의 86.7%가 2차 접종까지 받은 상황에서 이 오미크론 개량 백신의 효과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개량 백신을 만든다면은 사실은 범용 코로나 백신, 이거 팬 코로나 백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모든 변이에도 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면은 전부 들을 수 있는 이런 백신들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사실 올 가을 겨울까지 이것이 가능할지 이것은 불확실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런 백신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지금 백신은 우한 바이러스를 기반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감염 예방 효과는 거의 없고 위중증 예방 효과가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새로 4차 접종까지 맞는다는 것은 일반적인 면역력을 가지신 분들은 권고되지 않을 수 있고요. 고위험군인 경우에 있어서는 6, 7개월 지나게 되면 감염이 되고 항체가 또 부족함으로 해서 위중증으로 갈 가능성이 없지 않아서 4차 접종까지 돼야 되겠지만 그것은 사실은 일부에 불과할 수가 있죠. 지금 여행객들도 늘고 있고 또 정부가 국제선 운항 증편하겠다 이런 발표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하늘길이 열리게 되면 지금 감소세가 다시 반전될 가능성이나 재확산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지금 오늘 결과만 보시더라도 최근에 뭐 10명, 20명 그렇습니다. 외국에서 들어온. 우리나라에서 지금 발생하는 것이 뭐 거의 25만 명에서 30만 명대인데 해외에서 들어오는 감염자는 상당히 제한적이거든요. 더구나 우리나라에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은 48시간 이내에 음성 확인서를 갖고 있어야 탑승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해외에 이것을 폐지한 나라들도 여러 나라 되거든요. 그럼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서 아마 이것도 그렇게 오래까지 유지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 실제로는 이 감염자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였습니다. 지난 몇 주간 동안은.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 들어오는 것을 걱정할 것은 필요 없어 보이기는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해외에서 그럼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유입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죠. 이런 변이 바이러스들의 어떤 모니터링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해외 여행객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뭐 전 세계적으로 거의 비슷한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오미크론이 대유행이 끝나가게 되면은 실제로 들어오는 확진자 감염자라는 건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변이 바이러스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이 앞으로 코로나 정비에 어떤 변수가 될지 또 관심인데 근데 지금 뭐 스텔스 오미크론이 지금 우세종이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다른 변이들이 나오고 있어요. XE 변이, XJ 변이.
뭐 변이 등장할 때마다 놀랍기도 한데 한편으로 좀 이제 둔감해지는 것도 같은데요. 이 변이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X라는 것은 사실은 BA1을 뜻하는 것이고요. E라든지 J는 BA2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건 두 가지 바이러스가 재조합이 돼서 섞인 상황인데요. 이 상황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더 잘 만들어질 수 있는 변이주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두 개의 바이러스가 같이 유행하는 과정 중에서 한 환자의 몸 안에서 두 개의 바이러스가 같이 감염되었을 때는 두 개의 재조합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결국은 스텔스 오미크론이나 BA1 이 두 개의 조합이기 때문에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XE라는 이 변이주는 스텔스 오미크론보다도 약 10% 정도 전파력이 더 강하다는 연구의 데이터 같은 것들이 있어서 이것들이 더 확산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BA1, BA2가 같이 유행하면서 피크가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설사 XE라는 이 바이러스가 많이 늘어나서 뭐 거의 우세종이 된다 하더라도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영국 같은 경우 1월 19일 날 첫 환자가 발생했는데 이미 한 1% 정도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파력이 강한 바이러스일수록 우세종이 될 가능성은 높아지기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면역력을 얻은 상황에서는 뭐 치명률이라든지 면역 회피력이 그다지 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방역 당국이 또 이달 중에는 새로운 방역 모료 체계 포괄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체계 발표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담길까요? 우선 방역 당국에서 얘기한 것이 이번 2주 지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는 다 없애겠다. 다만 실내 마스크 정도를 남겨두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실내 마스크는 어떻게 되느냐? 집회라든지 뭐 시위 같은 데는 저는 쓰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고령층이라든지 고위험군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신의 방어를 위해서 마스크를 쓰는 것으로 권고하는 것 정도가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외에 확진자 아마 자가격리는 유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이제 7일에서 5일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요. 좀 더 지나가게 되면은 그 의무가 아니라 권고로 가는 가능성이 없지 않아 보입니다. 의료 체제에 있어서는 그 확진자의 일반 의료 체제의 일상 의료의 복귀, 즉 확진자라 할지라도 일반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체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지금은 팍스로비드나 라게브리오 같은 것이 물량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22만 명 정도 더 들어오면 일단은 어느 정도 숨통은 트일 것으로 보이고 더 많이 확보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처방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요양병원, 요양시설 같은 데에서의 이 고위험군들의 방역, 즉 집단 감염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고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바로 치료할 수 있는 이 체제가 많이 모자라서 사망률이 높았거든요. 의료 체제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을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궁금해서 여쭤볼 텐데요. 중국에서 코로나19 감염원으로 한국산 의류를 지목을 했는데 이 근거가 있는 겁니까? 뭐 근거가 제로는 아니겠죠. 이런 의류에 붙어 있다든지 표면에 붙어 있는 바이러스가 감염될 가능성은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실제로 한국에서 중국까지 보내는 동안에 뭐 비행기를 보낸다고 해도 하루 만에 소비자한테 도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며칠간의 기간이 지났을 때는 감염성 바이러스가 불활성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또 그 적은 바이러스의 양으로 해서 호흡기로 들어와서 이 바이러스가 감염될 가능성은 뭐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중국의 정치 당국의 명분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러시아 침공으로 우크라이나가 입은 시설 피해가 지난 1일까지 적어도 83조 원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키이우 국립경제대학은 목격자 1000명과 정보 자료를 모아서 이 같은 추산치를 내놓았습니다. 이 정도 피해는 지난 2020년 우크라이나 국내 총생산의 3분의 1을 넘는 거액입니다. 이번에 추산한 피해 시설에는 도로와 항만, 의료시설, 유치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수도 부근 도시 부차에서 벌어진 민간인 학살 의혹을 또다시 부인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TV 연설을 통해 부차 학살 의혹을 부인하며 서방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 평화협정을 망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학살 의혹은 서방의 도발이자 엄청난 위조라고 규정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지난달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렸던 두 나라 사이 5번째 평화협상 뒤 우크라이나가 새로운 조건을 내려 한다며 부차 학살 의혹은 협상 과정에서 관심을 분산시키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능력이 미국 본토에까지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고 미군 합참의장이 밝혔습니다. 미군 사이버 사령관은 북한의 사이버 능력이 향상되고 있다면서 부처 간 협력을 통한 대응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능력이 미국 본토에까지 위협이 되고 있다.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이 국방예산 청문회를 앞두고 하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자료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북한의 지속적인 무기 시험과 개발은 미국 본토는 물론 인도 태평양의 동맹과 파트너들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밀리 의장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면서 미국 본토에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도 서면 자료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 안보에 가장 큰 도전을 제기하지만 다른 위험에도 방심하면 안 된다며 북한과 이란 등을 거론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핵무기와 미사일 능력을 발전시키고 있는 북한, 핵 야망을 지닌 이란 등의 지속적인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폴 라카손의 미군 사이버 사령관 겸 국가안보국 국장은 북한의 사이버 능력이 향상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자료에서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을 사이버 부문에서 미국의 전략적 도전을 제기하는 국가로 적시했습니다. 특히 북한에 대해선 해킹과 암호화폐 절취 등 범죄 조직을 통한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 돈을 주고 사이버 행위자를 고용해 이용한다며 사이버 사령부는 북한의 활동을 막기 위해 국무부, 재무부와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정부가 5월부터 7월 말까지 3개월간 유류세 인하폭을 30%로 확대하고 영업용 화물차와 버스 등의 유가 연동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번 조치로 치솟는 경유 가격에 고통받고 있는 화물업계의 부담은 줄어들게 될까요? 김명섭 화물연대 전북지역본부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본부장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화물연대 전북지역 본부장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유류세 인하폭을 확대하고 또 고유가 부담 완화 3종 세트를 내놨습니다. 경유 유가 보조금 지급하고 차량용 부탄 판매 부가금 감면 등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이 3종 세트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실질적인 화물 차주의 그 요구와 그 피해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어떻게 보면 생색내기 정책이고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어떤 내용들 때문에 지금 이 요구와 피해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예, 화물 차주들의 그 한 달 평균 수입이 약 350만 원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 대비 지금 현재 기름값으로 지출되고 있는 비용이 차종별로 틀리지만 작은 차부터 큰 차까지 해서 100만 원에서 월 100만 원에서 250만 원 이상까지 지금 비용이 추가 지출되고 있는 현실인데 지금 정부의 대책대로라고 하면 그 추가 지출되는 비용에 한참 못 미치는 10%도 안 되는 그 비용을 보조를 해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화물 차주에겐 도움이 하나도 되지 않는 그런 정책입니다. 예. 지금 유류세 인하 조치가 기존 20%에서 30%로 인하폭을 늘렸습니다. 이 부분은 법정 최고치고요. 그런데도 지금 운행할 때마다 오히려 손해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 정부에서 유류세 인하 정책을 펴면서 예. 화물 차주에게 지급되는 유가 보조금이 유류세 인하분만큼 인하가 되었어요. 예. 그래서 화물 차주들에게는 단 하나의 유류세 인하 혜택이 돌아오지 않고 있고 더군다나 그 회사별로 유가 연동제라는 그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전국의 그 평균 유가를 가지고 운송료 인상을 하는데 운송료 인상에서 반영돼야 될 그 비용마저도 깎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화물 차주는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 경유 보조금 같은 경우가 유류세만큼 어떤 좀 충당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체감하기에는 효과적이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 정부에서 지금 내놓은 대책대로라고 하면 월 15만 원이 안 되는 돈을 화물 차주에게 그 보조를 해준다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뭐 20%대, 30%대 유류세 인하하면서 저희 보조금이 깎인 부분은 그 이상이거든요. 월 100만 원 가량이 그 깎였는데 15만 원도 안 되는 돈을 보조를 해준다라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정책이죠. 예. 유류세를 인하하긴 했지만 보조금도 깎여서 실질적으로 받는 체감하고 있는 어떤 정부의 대책은 실효성이 좀 적다 이런 의견이신데요. 예, 또 하나 맞습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이 바로 운송료입니다. 지금 유가는 오르는데 매번 운송료는 제자리 걸음이다 이런 지적들을 꾸준히 내놓으셨는데 운송료 인상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면요. 어떤 절차도 필요할지까지 같이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화주는 그 제품을 생산하는 비용이 상승할 때마다 물건값으로 제품의 가격을 올립니다. 하지만 그 제품을 운송하는 화물차주의 비용에 대해서는 화주에서는 책임지려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지금 시행되고 있는 제도 중에 안전운임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예. 물론 그 제도가 올해 22년에 끝나는 일몰제로 시행이 되고 있지만 그 안전운임 제도 일몰제가 폐지가 되어야 되고 안전운임 제도가 확대가 되어야지만 어떤 그 비용이 상승할 때마다 화물차주들이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화주에서도 같이 그 비용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그런 제도가 꼭 필요하고 그래서 그 안전운임 제도가 실시되고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작년에 요소수 대란도 있었고 지금 경유가 상승 등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더 안전운임제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안전운임제 어떤 제도인지 조금 부연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지금 전체 화물 노동자가 약 45만 가량 됩니다. 예. 그중에서 안전운임 제도에 혜택을 보고 있는 차주들은 화물 노동자는 약 6%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그 안전운임 제도에 그 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차주들은 안전운임 제도에서는 3개월마다 유가가 50원 이상 변동이 있을 때 유가 연동제라는 그런 제도를 시행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기름값이 급격하게 상승했을 때 그런 기름값에 대한 부담을 차주들이 직접적으로 떠안지 않아도 되는 그런 참 좋은 제도입니다. 그리고 안전운임 제도가 시행이 됨으로써 과속이나 과로, 그다음에 과속운전, 그런 과적운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없어졌다라는 연구용 결과도 있고 그리고 이런 그 경유가 지금처럼 경유가가 갑작스럽게 인상이 되는 그 발생되는 일들은 지금뿐이 아닌 앞으로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예.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들 때마다 정부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기보다는 이미 마련돼 있는 안전운임 제도가 제대로 시행이 되고 제대로 품목 확대가 되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번처럼 긴급하게 내놓는 3종 대책보다는 장기적으로 봤을 땐 안전운임제가 조금 더 명확하게 시행이 돼야 된다 이런 의견이신데요. 혹시 지금 이번에 발표된 대책 외에 따로 추가로 어떤 대책들이 또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우선은 유류세 인하분만큼 공제했던 유가 보조금, 화물 차주들에 대한 유가 보조금을 다시 정상으로 회복을 시켜야 되겠고, 그리고 고유가에 대한 그 화주들이 그 운반비를 인상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정부에서도 지금 너무 힘든 화물 차주들이 지금 보통 힘든 현실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운행을 안 하는 게 맞다라는 그런 현장에서 목소리가 들리고 있고 그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들을 좀 화물 차주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 피해를 보고 있는지 그 피해에 대해서 정확히 들여다보고 그 화물 차주에 대한 입장으로 그 대책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중장기적인 개선 의지가 없다면 총력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 하셨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현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장에서는 저희 화물연대에서 총력투쟁, 총파업을 포함한 이 경유가이나 인상이나 안전운임제에 대한 그런 걸 가지고 총력투쟁을 하자라고 하지 않아도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지금 경유가가 너무 올라갔고
그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지금 차가 설 정도 그런 지금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고, 화물연대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정부에서 진정으로 화물 차주들에게 피해 보상이 될 수 있는 대책들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총파업까지 포함한 그 투쟁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명섭 화물연대 전북지역본부 본부장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종합병원에서 일하던 간호사가 동료들과 갈등으로 괴롭힘을 당해 병원장에게 중재를 요청했다가 오히려 사직을 권고받았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병원장은 간호사의 근무 태도를 지적하거나 결혼 예정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 등을 거론하며 팀을 떠나라고 권고했는데요. 병원 측은 개인적 차원의 조언이었고 부당한 지시나 괴롭힘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0년 10월 종합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던 A씨는 병원장으로부터 메일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전공의 파업 등을 거치면서 팀원들 사이에 A씨에 대한 악감정이 쌓여 더는 함께할 수 없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정규직 대신 시간제 형태의 새로운 계약을 제시할 테니 팀을 떠나는 게 좋겠다는 제안이 담겼습니다. A씨는 동료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을 병원장에게 알리고 중재를 요청했다가 오히려 사직 권고 메일을 받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전공의 파업 당시 약물 대리 처방 등의 요구를 거절한 게 갈등의 발단이 돼 업무와 팀 행사에서 배제되는 등 괴롭힘이 심해졌다는 겁니다. 저를 이제 공개적으로 저격을 하기를 시작했어요. 따로 새롭게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서 다른 동료들이랑 이렇게 소통을 하고 업무를 주고받더라고요. 병원장은 사직 권고 이후로 단체 메시지에 잘 응답하지 않는 A씨의 근무 태도를 지적하는가 하면 결혼할 배우자를 자신에게 미리 소개하지 않고 결혼 뒤 계획에 대해 상의하지 않았다며 질책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회사를 휴직하고 우울증 치료를 받기 시작한 A씨는 한때 폐쇄병동 치료를 권유받을 정도로 증세가 나빠졌습니다. 지난해 6월에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질병과 업무상 스트레스 사이 연관성도 인정받았습니다. 우울감이라든지 불안감 그리고 공황장애가 너무 심해서 그 업무는 물론이고 제가 집에서 개인적인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였거든요. 이제 집에 가서 뭐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든지. 병원장은 A씨와 관련해 대리 처방 지시나 업무 배제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A씨에게 메일을 보낸 건 다른 팀원들의 불만이 너무 커 계약 형태를 바꾸자고 제안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마저도 A씨를 아끼는 후견인으로서였다며 병원의 공식 입장은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직원 간 갈등이나 괴롭힘 등 문제를 알게 된 이상 병원장 개인이 아니라 회사 차원에서 조사가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런 절차 없이 직무에서 물러나도록 강요하는 건 부당 해고나 전보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심리적 혹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회사에서 판단한다 그러면 휴가라든가 업무 재배치 등을 할 필요성이 있죠. 근로기준법상 이거는 부당해고나 부당전보에 해당될 수도 있고. 피해자는 회사를 그만두기로 마음먹고 병원 측에 위로금 지급 등을 요구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배달 일을 하던 외벌이 가장이 인도에서 자전거에 치여 크게 다쳤습니다. 가해자가 가짜 연락처만 남긴 채 종적을 감추어 보상받을 길도 막막하다고 합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 전주시 송천동 한 사거리입니다. 인도를 달리는 자전거 한 대가 건물 모퉁이를 달려 나오는 행인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도로가로 튕겨나간 피해자, 바닥에 누워 한참을 일어나지 못합니다. 사고가 난 건 지난 1일 저녁 7시쯤 배달 일을 하는 피해자가 자신의 차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거기다가 한동안 한 5분에서 한 7분 정도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정신이 너무 없어가지고. 자전거 운전자는 피해자가 건넨 쪽지에 휴대전화 번호를 적어준 뒤 어디론가 떠났습니다. 잠시 후 겨우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전화했는데 상황은 그때부터 더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가해자는 남성인데
웬 여성이 전화를 받은 겁니다. 전화를 했죠. 느낌이 이상해가지고. 그때 한 사람이 전화를 받는 거예요. 사시는 어떤 여성분이라고 하면서 전혀 연관없다고. 피해자는 자녀 넷을 둔 외벌이 가장입니다. 사고로 무릎과 허리를 다쳐 거동이 불편해진 탓에 생계도 막막해졌습니다. 힘들죠. 6식구 흘다 보면. 근데 하루라도 쉬면 힘들어 계속 지금 배달 일을 하는데 저 이제 아프기 전까지는 진짜 하루도 안 쉬고 계속 일을 하거든요. 아침에 나가서 늦게까지. 경찰이 CCTV를 확인해 가해자의 행방을 쫓고 있는데요.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가능한 사고 현장에서 서로의 신분과 연락처를 꼭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네, 오늘은 불을 피우지 않고 찬 음식을 먹는다는 한식인데요. 절기에 맞는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내륙 곳곳에 비 예보가 있지만 양이 무척 적어 건조특보는 계속될 전망인데요. 기상캐스터 연결해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원희다입니다. 네, 지금 낮 기온 얼마나 올라 있는 겁니까? 네, 한식인 오늘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예년 수준인 16도를 넘어서면서 무척 포근한데요. 날이 좋아서인지 이곳 윤중로 벚꽃길에도 벚꽃나무 아래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시민들이 많이 보입니다. 벚꽃 공식 개화 이후 날이 포근해서인지 벚꽃나무들마다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서울의 벚꽃은 주말 이후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말 3년 만에 개방되는 윤중로 벚꽃길 찾아보셔도 참 좋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중서부와 호남 지방을 중심으로 적은 비가 내리겠고 그 밖에 전국에도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만 내리는 비의 양이 워낙 적어서 대개 건조함은 여전하겠습니다. 서울 등 내륙 곳곳에는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고 전국적으로 산불 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 중입니다. 산불 등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서울 7도, 대전 6도, 광주 7도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15도, 대전 19도, 광주는 18도가 예상됩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은 오름세를 보이겠고요. 주말에는 서울 낮 기온이 22도까지 오르는 등 날씨가 더 따뜻해질 전망입니다. 내일 비가 내린 후 강원 산간과 경북 북동 산간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4월에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만큼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드는 예비비가 드디어 통과되면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의 집무실 이전 작업 이제 첫걸음을 떼게 됐죠. 네, 집무실 이전에 따른 청와대 개방도 관심인데 오늘 여의도 면적의 4배가 넘는 면적의 북악산이 또 전면 개방되면서 여러 정치적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 지방선거 이야기까지 잠시 뒤 전국 대담에서 다뤄보겠습니다. 더 뉴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